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현대지성에서 펴낸 요하네스 뷔머 지음, 배명자 옮김의 호르몬과 건강의 비밀입니다. 호르몬의 재발견. 극소량이지만 아주 강렬하다. 호르몬은 강렬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때 0.00001g 정도의 극소량만 있어도 된다. 호르몬의 임무는 신체 기능을 조정하고 신체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호르몬은 서로를 지원하거나 제지한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호르몬은 제어 시스템을 따른다. 호르몬이 임무를 완수해서 실제로 혈액순환이 강화되었는지는 몸이 스스로 점검한다.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몸은 메시지를 보낸다. 수고했어. 이제 충분해. 목표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혈액순환을 늦추는 호르몬이 즉시 분비되는 시기다.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작지만 영향력이 아주 강한 이 배후 조종자를 더는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조종자가 균형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앞에서 말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내 몸 안에 하이퍼루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 안에 전령 같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왔다. 예를 들어 대략 40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그런 상상에 몰두했다. 비록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갑상샘이나 부신 같은 기관을 알았더라도 이런 전령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이런 기관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다. 호르몬을 생산하는 분비샘 고장에 따른 질병 기록은 이미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분비샘의 작고 미세한 구조 때문에 그 정확한 기능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말하자면 분비샘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분비샘이라는 이름에서 땀샘이 연상되어 어쩐지 크고 역겨울 것 같지만 사실 분비샘은 대부분 별로 크지 않고 무엇보다 전혀 역겹지 않다. 솔직히 말해 땀샘도 아주 작고 역겹지 않다. 하지만 간, 췌장, 부신은 다소 큰 분비샘이다. 여기에는 특정 호르몬을 생산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다. 분비샘은 언제나 혈관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야 분비샘에서 분비한 호르몬이 재빨리 목적지로 이동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넓게 뻗은 기송관 시스템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로스앤젤레스의 지긋지긋한 교통지옥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한 초고속 운송 시스템,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지하 수송관 하이퍼루프를 닮았다. 호르몬을 생산하는 모든 분비샘은 혈관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야 호르몬이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사의 획기적인 장이 열리다. 몸에 이런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00년 전부터 알았다. 호르몬의 발견은 의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이종표가 되었다. 의학 연구에서 호르몬은 확실히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다. 이 분야를 내분비학이라고 하는데 내분비샘과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주로 연구한다. 병원에서 내분비과는
내과의 일부로 당뇨병, 비뇨기과, 부인과, 소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모든 의사의 조상 히포크라테스는 고대에 이미 분비샘과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을 연구했다. 그러나 분비샘에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은 수천 년 뒤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뇌분비학은 영국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탄생했다. 신경계를 통한 정보 전달 이외에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다른 네트워크가 몸 안에 더 있는 게 아닌지 궁금했던 두 과학자가 있었다. 기송관 시스템을 닮은 호르몬 네트워크와 달리 신경계는 전기 시스템을 닮았다. 신경계는 몸 전체를 관통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명령을 전달한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강의했던 어니스트 헨리 스탈린과 그의 처남인 옥스퍼드 대학교 윌리엄 매덕 베일리스 교수는 그들의 선구적인 실험으로 진짜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다. 1902년 1월 16일 두 사람은 대학생들과 다른 학자들 앞에서 개를 마취한 후 췌장과 연결된 신경을 끊었다. 놀랍게도 위에서 소화된 산성 내용물이 소장에 도달하자마자 마취된 개의 췌장 분비샘은 신경이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계속 소화효소를 생산해냈다. 두 생리학자는 위산이 소장 점막을 자극해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고 이 분비물이 다시 췌장을 자극하여 특정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스탈린과 베일리스는 이 분비물을 세크레틴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이 실험이 호르몬 연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음을 당시에는 몰랐다. 아무튼 그때까지 해명되지 않은 신체 기능이 일종의 화학 방식으로 제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탈링은 세크레틴을 기반으로 호르몬에 의한 통제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마침내 1905년에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신체 기관에서 혈관으로 분비되어 혈류를 타고 다른 신체 기관에 가서 그곳을 활성화하는 모든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했다. 이 개념은 그리스어 호르마오에서 유래했는데 대략 자극하다 혹은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다. 이 세 이론이 뇌분비학의 초석이었다. 이 개념 역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내부를 뜻하는 엔도와 결단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크리네인의 합성어다. 이제 매듭이 풀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연구자들도 점차 다양한 호르몬을 발견했다. 1905년에 존 에드킨스가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하여 분비샘이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게 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물론 당시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쓰는 것이 국제 교류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말이다. 번아웃, 당뇨병, 불면증, 너 때문이야.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분리해내고 호르몬 구조를 특정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정표가 찍혔다. 1901년에 이미 일본계 미국인 화학자 다카미네 조키치가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른다. 그 후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이 발견되었고 1921년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도 발견되었다. 인슐린의 발견으로 당이 체세포를 위한 에너지로 바뀔 때 전달 물질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밝혀졌으므로 이는 또 다른 거대한 연구 성과였다.
이로써 20세기 초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오늘날 당뇨병으로 불리는 혈당 질환의 원인이 밝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분비학자들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호르몬들을 점점 더 많이 찾아냈다. 호르몬은 극소량으로도 엄청난 효력을 냈다. 남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 소녀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소녀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은 공감과 애정을 만들고 임산부의 분만을 촉진한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우리가 압박을 느끼면서 최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분비되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몸과 마음의 탈진 상태인 번아웃에 이른다. 설탕과 지방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언젠가는 걸릴 수 있는 당뇨병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당뇨병 환자의 소변은 정말 달짝지근하다. 고대 그리스의 한 의사가 환자의 소변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고 그것을 알아냈다. 정밀한 진단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했다. 오늘날에는 별도의 진단법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은 약 100개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전달 물질이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로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호르몬은 앞으로도 부지런히 연구할 대상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생선, 달걀, 우유, 유제품, 가금류, 기름기 없는 육류에서 얻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 혹은 간헐적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음식을 권장한다. 여기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수면 중에 곧장 세포의 생산과 재생에 쓰인다. 소마트로핀 분비를 위해 그리고 그 밖에 뭔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말라.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을 거르는 일 역시 성장 호르몬 소마트로핀 생성을 원활하게 한다. 천생여자 에스트로겐.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 자신의 몸과 성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여자라면 에스트로겐이라는 단어에 익숙할 것이다. 남자들 역시 이 호르몬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왜냐고? 에스트로겐은 남자 몸에도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호르몬 균형에서 열세 구실을 하는 에스트로겐은 사실 호르몬 하나가 아니라 아주 비슷한 여러 호르몬이 모인 그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이 이 그룹에 속한다.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듯이 의사들은 확실히 단순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비슷한 호르몬들을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도록 명명했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그리스어 오이스트로에는 감각적 열정 혹은 따끔거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올리는 바가 있으리라. 30개의 호르몬 집합체. 에스트로겐 여성 전용 클럽의 회원은 총 30명이다. 여성 전용 클럽이라고 해서 남성에게 이 호르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에게도 있듯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남성에게도 있다. 에스트로겐은 주로 난소에서 생성되지만 에스테론은 지방 조직에서도 절반이 생성된다.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도 생성된다. 폐경기와 과체중일 때 복부 지방 조직 역시 에스트로겐을 생성한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그룹 구성원 중에서
에스트라디올은 특히 중요한 여성 성 호르몬이다. 오페라의 프리마돈나처럼 주목받다. 모든 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역시 떠들썩하게 일한다. 일하는 티가 아주 팍팍 난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트로겐은 대강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소녀를 여자로 만든다. 여자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하고 어떨 땐 신경질적으로 또 어떨 땐 아주 매혹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난자가 자라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의 월경축이 전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배란을 책임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임신에 대비해 자궁을 준비시킨다. 에스트로겐 덕분에 배란과 함께 자궁 경부의 점액 점성이 바뀌어 정자가 더 쉽게 자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뼈를 단단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모발을 풍성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와 심장,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정신에도 작용하여 평온하게 하거나 반대로 흥분하게도 한다. 은은한 행복감 세로토닌.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건 화려한 풀하우스도, 중형 세단도, 호화 해외여행도, 친절한 이웃도, 꿈의 직장도, 햇살 좋은 날도 아니다. 행복을 기대하며 이런 것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쓰리게 들리겠지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호르몬 덕분이다. 그것이 우리 몸에 넉넉하게 있느냐에 우리 행복이 좌우된다. 그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상쾌해지는 까닭도 결국 세로토닌 때문이다. 단 운동은 고강도로 했을 때만 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저 잠시 거닐거나 짧게 스트레칭만 해서는 세로토닌이 넉넉하게 분비되지 않는다. 물론 걷기나 스트레칭 역시 운동은 운동이므로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연성도 높인다. 이 행복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면 우리는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난다. 세로토닌 결핍이 지속되면 심지어 우울증이 생기고 강박증 같은 심리 질환도 생길 수 있다. 호르몬은 뇌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전달 물질이 부족하여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뇌의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신은 우울해지고 암울한 상상을 하며 범죄나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다. 세로토닌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안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장신경계를 조종하기 때문에 식욕에도 중요하다. 상사의 분노가 말 그대로 입맛을 떨어뜨렸던 경험이 분명 있을 테다. 또한 이 호르몬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음식에 식욕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식도에서 직장에 이르는 소화관 전체를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 척수 전체보다 소화관에 신경세포가 더 많다. 그러므로 소화관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를 만하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병원에 와서 복통, 복부 팽만감, 헛배, 변비를 호소하면 의사들은 소화관 기능 자체보다 신경망을 더 면밀하게 살핀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여성 환자들은
주로 복통과 변비를, 남성 환자들은 주로 설사를 호소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증상의 원인을 신체 기관에서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 환자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은 세로토닌 결핍 때문일 수 있다. 복부에 있는 우리의 두 번째 뇌는 건강뿐 아니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불정객. 비록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으면 인슐린 분비 증가를 의심해야 한다. 복부에 살이 찐다. 고혈압, 요산 수치 상승, 간 수치를 살짝 높이는 지방간,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의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이 네 가지 위험 요소는 치명적인 사총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과 더불어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대사증후군 상태에서는 당화혈색소와 공복 인슐린 수치가 동시에 상승한다. 또한 허기 및 포만감 인지에 장애가 생긴다.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동시에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뚱뚱한 사람들은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뇌에서 렙틴이 더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해서 높아진 혈당 수치 때문에 여러 기관이 손상된다. 그러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금세 피곤해지며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이 잦아진다. 혈당 수치가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라면 2형 당뇨가 진단된다. 그러므로 수년간 인슐린 치료 뒤에 진단되는 2형 당뇨는 인슐린 결핍 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인슐린 과다에 따른 결과다. 혹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몸은 인슐린의 신호를 더는 듣지 않는다. 1형 당뇨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영양 섭취가 아니라 자가면역 반응의 결과다. 자가면역 반응이란 면역체계가 염증 혹은 다른 장애 때문에 자신의 신체 기관을 공격하는 것이다. 1형 당뇨의 경우 면역체계가 췌장을 공격한다. 그 결과 췌장은 아주 소량만 혹은 전혀 인슐린을 생성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주사나 펌프로 인슐린을 공급해야 한다. 인슐린 자조 프로그램, 당뇨병 예방 혹은 완화법을 소개하겠다. 당연히 생활 방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이 최고다. 물론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좋은 건 아니다.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여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선수 수준으로 운동할 필요는 없다. 그저 활동적으로 자주 움직이면 된다.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 연구가 입증하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일 걷고 뛰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혈압이 내려가고 건강이 좋아지며 체중이 줄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매일 1만 보를 걸으면 일주일에 2,000에서 3,500칼로리를 태운다. 걸음 수를 세는 데는 만보기가 제격이다. 1만 보를 채우려면 대부분 따로 시간을 내서 걷거나 더 오래 산책해야만 한다. 하지만 밝혀두건대 1만 보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확실히 1만이라는 수치는 590 혹은 780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더 좋게 들린다. 그러나 1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사람들은 충분히 걷지 못했다는 가책을 느낀다. 영양학자들은 1만 보를 채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더 강조한다. 평소 1,000보를 걷다가 3,000보를 걷든
혹은 3,000보에서 5,000보로 늘리든 상관없다. 자신에게 적당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 친구들과 즐겁게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집단으로 같이 해야 성공적이다. 함께하면 더 재밌고 동기부여가 강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며 운동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공동체는 내면의 게으름뱅이를 극복하게 하는 비책이다. 집단운동이 당신과 맞지 않다면 임시 방편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해도 좋다. 그리고 정말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라. 그러면 운동을 계속하기가 더 쉽다. 걷기, 자전거, 수영, 요가에 관심이 없다면 지역 동호회를 찾아보라. 자치단체나 의료보험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운동 동호회는 거의 모든 지역마다 있다. 줌바, 합기도, 스탠드업 패들 보딩, 기공, 무엇이든 재미를 느끼는 것을 하라. 규칙적인 식사. 배고픔은 언제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그러나 다이어트 베테랑과 과체중인 사람들은 종종 몸의 자연적인 신호와 요구를 듣지 못한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는다면 기분 좋은 포만감이 유지되고 우리 몸은 다시 규칙적인 식사 리듬에 익숙해진다. 잦은 군것질은 배고픔과 포만감이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금세 망가뜨린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이 풍부한 식탁을 차려라.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특히 근육에 좋은 성분을 세포에 공급한다. 성인은 매일 단백질을 55에서 85g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 말하자면 체중 1kg당 대략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꼬투리 열매, 렌즈콩, 메주콩, 강낭콩 100g에는 단백질이 22g, 유제품이나 달걀에는 각각 10g, 육류와 생선에는 20g이 들어있다. 최고의 단백질 보고는 저지방 쿠아르크다. 섬유질을 잊지 말자. 단백질과 함께 채소와 샐러드를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와 샐러드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장은 틀림없이 고마워할 것이다. 섬유질은 또한 통밀식품, 감자 혹은 쌀에도 들어있다. 섬유질은 면역체계를 돕고 장 활동을 자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인슐린 과다 생성을 예방한다. 귀리나 밀기울을 특히 권한다. 차숟가락으로 하루 2-3숟가락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간다. 위도 휴식이 필요하다. 섭식과 금식의 반복은 물질 대사와 인슐린 수치에 좋다. 우리 몸은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식습관에 맞춰지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 그래야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건강한 배고픔과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 배고픔에 허겁지겁 2배를 먹을 일은 없다. 크롬과 아연. 미량 영양소 크롬은 혈당을 낮추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도 낮춘다. 통밀빵, 렌즈콩 혹은 닭고기에서 크롬을 섭취할 수 있다. 아연은 인슐린 생성에 긍정적인 효력을 내고 굴, 에담치즈, 밀기울, 해바라기씨에 넉넉히 들어있다.